하나, 둘, 셋, 넷.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혹시나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면 어디에서든 찾기를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강치욱 과학연구소를 찾아가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바이오강.net으로 들어오시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니까 여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혹은 제 연구소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것입니다. 학원 홈페이지에도 생물 게시판에 대한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가 완성되게 되면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일단 제 과학연구소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1번 할 차례죠. 121번. DNA가 유전 물질임을 밝힌 1952년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은 T2 파지라고 하는 파지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먼저 주변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과 내부에 핵산을 가지고 있는 감염원으로서 생물체 밖에서는 단순한 입자 상태이다가 생물체에 감염이 되게 되면 생명현상에 대한 일부를 영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이러스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흔히 유사생물체라 합니다. 얘는 스스로는 생물에 대한 생명현상을 영유하지 못하지만 생물체에게 감염이 되게 되면 생명현상에 대한 것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생물체는 아니지만 생물체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생물체, 어쨌든 얘는 생물체는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캡시드와 핵산을 모두 가질 때 부여할 수 있는 개념이 바이러스입니다. 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출제가 될 것이니까 비로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바이러스 유사체라 해서 이름을 비로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식물에 감염이 되는 감염원으로서 얘는 낮출되어 있는 짧은 단일 가닥 RNA성 감염 입자가 비로이드입니다. 즉 얘도 감염원이고 핵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핵산이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핵산을 가지고 있는 감염원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유사체라 해서 이름을 비로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프리온이라고 하는 감염원이 있습니다. 이 감염 입자는 얘는 핵산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단백질만으로 구성이 되는 감염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바이러스란 개념을 주지 못하고 대신 프리온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얘는 단어니까 단어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RNA성 감염 입자는 비로이드라 하고 단백질성 감염 입자는 프리온이라 하더라. 세균은 일본말이고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 세균이면 영어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라 해서 얘를 박테리오 파지라 합니다. 줄여서 파지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테리오 파지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이다는 뜻이다. 모델 생물 중에 모델 세균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대장균입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줄여서 파지라고 적을 수 있다. 대장균에 감염되는 파지들은 감염이 된 이후에 바로 용균성 회로를 진행을 하는 것을, 즉 숙주를 터뜨려 가지고 바로 방출되는 것을 독성 파지라 합니다. 독성 파지는 발견된 순서대로 타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을 타입 1, 두 번째 발견된 것을 타입 2, 세 번째 발견된 것은 타입 3, 네 번째 발견된 것은 타입 4,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온건성 파지라고 하는 것은 파지가 숙주세포에 감염이 되게 되면 파지 DNA가 재조합 과정을 통해서 숙주 DNA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파지 DNA가 숙주 DNA에 삽입이 된 상태를 바이러스는 프로바이러스라 하고, 따라서 파지도 바이러스이니까 프로바이러스라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프로파지 상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파지 상태로 존재하다가 특정한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용균성 회로를 진행하는 것을 온건성 파지라 합니다. 대장균에 감염되는 온건성 파지는 이름을 람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람다 뒤에 아래 첨자로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것은 전부 대장균에 감염되는 파지 중에 온건성 파지이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독성 파지인 T 계열의 파지는 선형 이중가닥을 앞으로 더블 스트랜드 DS라고 표기합시다. 선형 이중가닥 DNA입니다. 람다는 환형이라 해도 되고 환상이라 해도 되고 원형이라 해도 되고 원형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입니다. 독성 파지인 T 계열의 파지들은 물론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캡시드 단백질이 그림과 같이 다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체 바이러스에 속하고 내부에
선형 이중가닥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쉬와 체이스는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증명을 하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앞서 가지고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실험은 DNA가 유전 물질이다를 밝히는 것에 대한 의의보다 박테리오파지가 어떻게 감염이 되느냐에 대한 것을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 바로 허쉬와 체이스에 대한 실험입니다. 얘는 박테리오파지가 숙주세포에 부착이 될 때 이때 얘는 T2파지니까 숙주가 대장균이어야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캡시드가 숙주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주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는 말은 숙주 표면의 대장균 표면의 특정 분자의 수용체에 파지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것이 캡시드가 하는 기능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캡시드가 하는 기능이 내부 핵산을 숙주세포 내부로, 대장균 내부로 주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캡시드가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숙주에 감염이 될 때 캡시드는 바깥쪽에 남아있고 핵산만 내부로 주입을 합니다. 얘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쉐이크를 가지고 강하게 흔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강하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즉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라면 믹스로 강하게 흔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캡시드는 대장균으로부터 강하게 흔들었으니까 분리가 되게 되고 이 속에 들어있던 DNA만 대장균 내부로 들어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캡시드와 내부에 있는 DNA를 각각 다르게 표지하고자 할 때 단백질은 핵산에 대해서 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S35를 가지고 표지를 했습니다. DNA는 단백질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P32를 가지고 표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대장균과 핵산이 없는 캡시드 단백질만을 분리하기 위해서 원심분리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원심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긴 유리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이 긴 유리관 속에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 물과 비중이 다른 입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이 붉은색과 노란색 입자가 물보다 비중이 작으면 물 위에 뜰 것이고 물보다 비중이 크면 물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물보다 비중이 크다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침강이라 하거나 침전이라 하는 것이지. 이때 침강되거나 침전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되게 됩니다. 대신 여기엔 이 입자가 큰 돌멩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미세한 입자가 되게 되면 얘가 침전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것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심축에 이와 같은 튜브를 매단 다음에 이것을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회전에 의한 회전력이 이 방향으로 원심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심력은 무엇을 대체하기 위해서냐면 중력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대한 것은 단위를 중력 G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G로 원심분리를 했다는 말은 중력의 1000배에 대한 힘을 가해주면서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리는 이것과 정확히 같다. 따라서 물질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을 이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침전 혹은 침강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때 얘가 얼마만큼 잘 침강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얼마만큼 잘 침강될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게가 무겁거나 밀도가 크거나 같은 밀도라면 부피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잘 침전되게 됩니다. 더 잘 침전된다는 말은 멀리 이동할 것이고 적게 침전된다는 말은 가까이 이동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만큼 더 잘 침전되었다 이퀄 무겁다 혹은 밀도가 크다 혹은 크기가 크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침전은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얘는 수평이긴 하지만 침전되는 방향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침전되기 때문에 흔히 원심분리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쪽을 상단, 위쪽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하단, 아래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 얘를 원심분리에 대한 결과에서 대장균은 아래쪽에 가라앉을 것이고 위쪽에는 상층액이 있으면 이 상층액 속에 여기는 침전물이 되게 되고 여기는 상층액이 되게 되면 상층액 속에 캡시드가 존재하게 되고 침전물 속에 대장균이 존재합니다. 이 대장균 내에 타지의 DNA가 들어가 있다를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하는 과정은 쉽게 증명을 합니다. S35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방사선이 상층액에서 검출되게 됩니다. 침전물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 도출은 뭐냐 그러면 이것에 의한 결론은 캡시드인 단백질은 대장균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실험이 허시와 체이스에 대한 실험입니다. P32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상층액에서는 방사선이 크게 검출되지 않고 침전물에서 강하게 방사선이 검출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한 결론 도출은 핵산은 DNA는
대장균 내부로 들어간다가 되게 됩니다. 이걸 처음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생물학적 일을 하려면 당연히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생물학적 일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단백질이 유전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는 DNA가 유전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허쉬와 체이슨은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1번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S35와 P35로 표지된 T2 파지들을 혼합한 뒤 아무 표지가 안 된 대장균에 감염을 시켰다 해서 S35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이나 P32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은 내 눈에서는 구분되지 못합니다. 똑같은 방사선으로 감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표지가 된 것을 섞어가지고 처리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방사선은 상층액에서도 검출되게 되고 침전물에서도 검출되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단백질이고 어느 것이 핵산에 의한 방사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이 실험하면 안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결론 도출이 가능하려면 하나는 S35로만 표지하고 다른 하나는 P32로만 표지해서 각각 다르게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만 결론 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다가 되게 됩니다. 다음 2번, 단백질이 표지된 T2 파지로 대장균을 감염시킨 경우 대부분의 방사능이 파지만 들어있는 액체 부분에 남아있다. 이때 액체 부분이라 해도 되고 보통은 상층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층액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자. 참이다. 세 번째, DNA가 표지된 T2 파지로 대장균을 감염시킨 경우 대부분의 방사능이 대장균이 존재하는 침전물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이 참이다. 4번에 주방용 믹서기로 배양액을 뒤섞어주면 대장균 바깥에 붙은 T2 파지를 떼어낼 수 있었다. 그것이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전물질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가 된 실험들 중에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피스가 얘기를 했던 형질 전환이란 외부 용액에 노출되어 있는 선형 이중가닥 DNA, 이 DNA가 용액 속에 있다는 말은 세포 내에 있지 않다는 말은 자유롭게 떠다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는 free라고 하고 쪽발이들은 유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DNA라 하거나 혹은 자유 DNA라고 표기합니다. 이 유리 DNA를 세균이 능동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형질 전환입니다. 이 형질 전환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것은 쥐에게 폐렴을 야기하는 폐렴 쌍구균을 실험에 이용을 하고 폐렴 쌍구균은 R형 균주와 S형 균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R형 균주는 세포벽 바깥쪽에
현막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R형이 되게 되고, 세포벽 바깥쪽에 현막을 가지는 것이 S형 균주가 됩니다.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세균의 세포막,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 이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테이콘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테이콘산이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계에 결합을 해서 세균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되었다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바깥쪽에 점액성의 두꺼운 현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막이 없으면 세포벽에 존재하는 항원 결정기가 항원이 노출되니까 이것을 러프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R형 균주라 했습니다. 근데 현막이 이것을 둘러싸버리게 되면 여기에는 항원 결정기가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 결정기가 노출되지 않는다 해서 스무스하다라고 해서 얘를 S형 균주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R형 균주는 항원 결정기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얘는 G에서 G의 면역계와 반응을 합니다. G의 면역계와 반응하니까 G의 면역계에 의해서 죽습니다. 세균이 죽으면 G는 산다가 됩니다. 반면 S형 균주는 현막이 둘러싸버리니까 G의 면역계가 세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G의 면역계와 반응하지 못합니다. G의 면역계와 반응하지 못하니까 G가 세균을 죽이지 못합니다. 세균이 산다가 됩니다. 세균이 살아남으면 세균이 G에서 폐렴을 야기시켜서 G를 죽인다가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그리피스는 이제 이와 같은 생물학적 현상을 이용을 해서 먼저 폐렴 구균에 R형 균주만 G에다가 주입을 하니까 결론이 G가 살아남더라. G가 산다는 것은 R형 균주가 G의 면역계에 의해서 죽었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S형 균주를 G에게 주입을 하니까 G가 폐렴에 걸려서 죽더라. 가열한 S형 균주를 G에 주입을 하니까
쥐가 살더라. 왜냐하면 S형 균주가 이미 가열해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S형 균주를 집어넣으니까 쥐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근데 가열을 해서 S형 균주를 죽인 다음에 얘를 살아있는 R형 균주와 섞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쥐에게 주입을 했다. 그러니까 쥐가 죽더라. 죽은 쥐에서 S형 균주가 관찰되더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론할 때 우리는 생물학적 추론을 하는 것이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할 때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지? 뭐 얘가 예수님도 아닌데 부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은 놈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놈이 원래는 R형 균주였는데 이것이 S형 균주로 바뀌었다가 되겠지. 그래서 그리피스는 형질이 바뀐다 해서 이 현상을 형질 전환이라 정의를 하고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유전 물질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 살아있는 R형 균주만 가지고는 S형 균주로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열한 죽은 S형 균주를 처리하니까 형질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번 실험과 4번 실험에 대한 대조군 분석을 하게 되면 조작별이는 죽은 S형 균주가 되겠지. 즉 그 말은 죽은 S형 균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변인으로 작용을 했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 S형 균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가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그리피스는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가열을 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다. 열에 안정하다. 대신 이것은 1920년대 실험이니까 우리는 1세기 전 1920년들의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 1920년대만 하더라도 열에 안정하다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안정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물질은 단백질이 아니다를 증명합니다. 대신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핵산일 것이다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핵산이다 하는 것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리피스에 대한 실험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DNA 이다를 증명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DNA 이다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DNA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왜냐하면 이 실험은 단백질이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아니다를 증명했기 때문에 대신 완전하게 DNA 이다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DNA 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에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S형 균주에서 각각의 물질들을 추출합니다. DNA를 추출을 하고 RNA를 추출을 하고
단백질을 추출을 하고 지질을 추출을 하고 탄수화물을 추출을 합니다. 각각의 추출물에다가 살아있는 R형 균주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찰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R형 균주의 배양액에서 S형 균주가 DNA를 처리하면 관찰되되 RNA나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탄수화물을 처리했었을 때는 S형 균주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R형 균주를 S형 균주로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DNA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히 최초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1944년에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를 처음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에이버리의 실험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실험도 자주 인용되는 것이니까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22번에 한 생물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 합니다. 답은 3번이다. 스피시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를 종이라 합니다. 이 종에 대한 테두리, 바운드리에 대한 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 현재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이 되게 됩니다.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무리, 생식이 가능한 집단을 종이라 했습니다. 이때 잠재적이란 말은 어디까지만 허용해 주느냐면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만나지 못해서 생식이 되지 않는 것은 허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늑대와 일본에 살고 있는 늑대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나게 해주면 교미가 가능하더라. 그러나 이들이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교미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래서 현재 한국과 일본에 떨어져가지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생식이 되지 않는 것은 잠재적인 생식능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를 종이라 합니다. 개체군이란 단어도 많이 접할 것입니다. 개체군은 여기서 말하는 생식은 유성 생식만을 말합니다. 현재 생식이 가능한 집단을 개체군이라 합니다. 그러면 종과 개체군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지, 잠재적인 생식능을 허용해서 그룹을 묶어주게 되면 종이 되게 되고, 잠재적인 생식능을 가지는 것은 배제하게 되면 개체군이 되게 됩니다. 즉, 한국에 살고 있는 늑대들의 무리는 개체군이 되게 되면 한국에 있는 개체군과 일본에 있는 개체군을 합하게 되면 종이 되게 됩니다. 종들의 집합을 속이라 합니다. 여기서
속에 대한 개념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속이라 할까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이제 속이 되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속의 개념이라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은 어떻게 인지하면 되느냐 하면 종들의 묶음을 그냥 속이라 한다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이어서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묶음이다. 속들의 묶음을 과라 하고, 과들의 묶음을 목이라 하고, 목들의 묶음을 강이라 하고, 강의 묶음을 문이라 하고, 문의 묶음을 킹덤 개라 합니다. 이 종속 과목 강문 개가 분류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분류 계급이 되게 됩니다. 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개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통이란 진화되어 온 경로를 개통이라 합니다. 문장이 어려우면 나는 나의 고조부에서 정조부, 정조부에서 조부, 조부에서 우리 아버님, 그리고 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읊어준 것은 나의 진화되어 온 경로,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조상을 쭉 읊어준 것이지. 그래서 개통이란 조상들에 대한 경로를 개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단어, 종, 개통, 개놈, 속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유전 물질의 실체는 두 개의 DNA라고 하는 화학 분자가 너무나 많은 수소 결합을 통해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적으로 본다면 수소 결합이니까 수소 결합은 진정한 화학 결합이 아닙니다. 어쨌든 화학 결합은 아니지만 실제 생물체 내에서는 두 개의 화학 분자가 하나의 화학 분자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중가닥 DNA라 하거나 혹은 이중 나선 DNA라 하는 것입니다. 이 DNA의 일부 영역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저번 시간에 생명 현상의 주체는 단백질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 자체가 생명 현상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DNA 영역이 RNA로 전사가 되게 되고, 이 RNA에 대한 정보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영위합니다. DNA의 정보가 RNA 합성에 사용이 되어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 하고, RNA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 혹은 단백질 합성 혹은 해독이라 합니다. 이 하나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양놈들은 진이라 했고 쪽발이들은 유전자라 번역했습니다. 여기는 이 유전자가 여기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위치라 해서 얘를 진 로쿠스라 합니다. 유전자 좌라 합니다. 유전자와 유전자 좌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강치욱과 강치욱이 앉는 자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유전자와 유전자 좌는 어떤 관계냐면 여기에는 이 강치욱이라고 하는 껍질, 육신과 강치욱의 본질, 정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얘가 정신이라면 얘는 육신입니다. 결국은 정신은 육신을 벗어나서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강치욱의 진정한 진짜 강치욱인 정신은 결국은 여기는 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그냥 진과 진 로쿠스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한 그룹은 진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시스트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이 단백질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있는 DNA 영역을 한 그룹은 유전자라 정의를 했고 또 다른 그룹은 시스트론이라 정의를 했더라. 그래서 현재 이 시스트론과 진에 대한 것은 동의어로 취급을 합니다. 진은 쪽발이들이 유전자라고 번역을 했고 시스트론은 쪽발이들이 상보성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일본 놈들의 글자를 한글음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자와 시스트론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하나의 DNA 내에 이와 같은 유전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전자가 수없이 많이 있더라. 이 유전자들의 묶음을 진옴이라 해서 게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게놈을 유전체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전자에서 전사가 되고 번역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프로테인, 단백질이 되게 되면 이들 게놈에서 번역된 단백질들의 묶음, 게놈으로부터 생성된 단백질들의 묶음은 프로테옴이라 합니다. 얘는 프로테인, 얘는 프로테옴. 프로테인은 단백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단백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얘는 단백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 시스트론, 게놈, 프로테옴, 프로테인 전부 어떤 뜻인지 알겠지? 다음 문제 123번 DNA와 RNA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DNA는 RNA보다 화학적으로 더 안정하다. 여기 꼭지점은 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H를 말합니다. 얘는 5탄당인, 탄소가 5개 있는 5탄당인 리보즈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리보즈의 탄소에 대한 번호는 편의상 그냥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가 아니라 편의상 여기를 1번 탄소라 하자, 여기를 2번 탄소라 하자, 여기를 3번 탄소라 하자, 여기를 4번 탄소라 하자, 여기를 5번 탄소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1번 탄소에 질소 염기가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때는 무수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5번 탄소의 알코올에 인산기가 가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뉴클레오티드가 되게 되고 더 정확히 설명하면 질소 염기와 리보즈가 결합이 된 것은 뉴클레오시드라 합니다. 이 뉴클레오시드의 5번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이 되게 되면
질소 염기에 리보즈의 인산이 결합을 하면 얘는 뉴클레오티드라 합니다. 얘는 S이고 얘는 T입니다.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를 핵산, 뉴클레익 애시드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지. 핵이 먼저 정의가 되게 되고 핵 속에 들어있는 산이라 해서 이름을 핵산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때 이 핵산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당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 하나는 리보즈로 구성이 되는 핵산이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OH가 H로 환원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OH가 H로 환원되니까 산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탈락한다의 DE, 산소의 옥시젠의 옥시. 그래서 대옥시 리보즈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대옥시 리보즈로 구성된 핵산이 있습니다. 리보즈로 구성된 핵산이라 해서 리보즈 뉴클레익 애시드의 합성어가 여기에서 오즈는 음입니다. 음이를 떼내고 연결을 오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얘를 붙여주게 되면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를 약자를 RNA라 합니다. 얘는 데옥시 리보즈 더하기 뉴클레익 애시드입니다. 그러면 데옥시 립에 연결 O 뉴클레익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DNA라 합니다. 이들은 당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질소 염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더라. RNA는 아데닌과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에 우라실이 변형이 되어서 티민이라고 하는 염기가 되게 됩니다. 티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라실이 있으면 무조건 RNA입니다. 티민이 있으면 무조건 DNA입니다. 리보즈로 구성이 되게 되면 RNA가 되고 데옥시 리보즈로 구성이 되게 되면 DNA가 됩니다. 따라서 RNA의 경우에는 2번 탄소의 OH를 가지고 있는데 DNA는 2번 탄소의 H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반응성이 큰 작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RNA가 훨씬 더 반응을 잘한다는 말은 다른 물질로 쉽게 바뀐다는 말이지, 다른 물질로 쉽게 바뀐다는 말은 그만큼 불안정하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문장에 대한 뜻에 대한 것이 잘 와닿지 않더라도 이때는 굳이 이해하기보다는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DNA가 RNA보다는 훨씬 더 안정하다.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유전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물은 전부 유전물질을 DNA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DNA가 훨씬 더 보존되기가 더 쉬우니까, 즉 더 안정하니까. 이번에 DNA는 낯선 골격에 인산기를 가지고 있으나
RNA는 인산기를 가지지 않는다. RNA든 DNA든 전부 인산기가 존재해야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DNA는 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두 가닥이며 RNA는 주로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로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뭐 크게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3번 문장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3번 문장이 보다 더 좋은 문장이 되려면 세포의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세포의 RNA는 주로 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중 가닥 DNA도 존재하고 단일 가닥 DNA도 존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RNA는 이중 가닥 RNA도 있고 단일 가닥 RNA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DNA, 세포의 RNA가 정확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4번에 DNA는 티민이라는 염기를 가지고 있지만 RNA는 우라실이라는 염기를 가지고 있다. 참이다. DNA와 RNA의 구조에서 당은 모두 5탄당입니다. 대신 DNA는 디옥시리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RNA는 리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4번) 진핵세포의 RNA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과 세포질에 모두 존재한다. RNA는 핵에서 합성이 되어서 세포질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핵 속에서 DNA가 전사가 되게 되면 이 전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RNA 전구체라 합니다. 근데 요즘은 프리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RNA다. 그러면 프리 mRNA를 하면 됩니다. tRNA이면 프리 tRNA, rRNA이면 프리 rRNA라 하면 됩니다. 프리 mRNA가 mRNA로 전환되는 과정을 mRNA가 성숙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성숙 mRNA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을 RNA 가공 과정이라 합니다. RNA 가공 과정은 mRNA에 대한 것이면 mRNA 가공 과정, rRNA에 대한 것이면 rRNA 가공 과정, tRNA에 대한 것이면 tRNA 가공 과정이라 하면 됩니다. 생성된 mRNA가 핵에 있는 핵공복 합체에서 형성되어 있는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옵니다. mRNA가 통과하는 통로가 핵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m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면 세포질에서 mRNA가 번역이 되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샤페론에 의해서 접혀져서 기능적인 단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RNA 중화효소라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리보솜이라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RNA
중화 효소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가 리보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핵과 세포질에 모두 존재한다. 참이다.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이다. RNA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RNA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를 mRNA, rRNA, tRNA라 합니다. 즉, RNA는 mRNA, rRNA, tRNA 이외에도 여러 가지 RNA들이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RNA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mRNA는 아미노산을 코돈을 통해서 암호화하는 mRNA라 해서 얘를 메신저 RNA에 메신저 M을 써서 mRNA라 합니다.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NA라 해서 라이보조말 RNA, 라이보조말에 R을 써서 rRNA라 합니다. tRNA는 아미노산을 mRNA로 옮겨준다 해서 전달 RNA, 트랜스퍼에 T를 써서 tRNA라 합니다. 3번에 RNA의 염기가 치환되면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 이것이 잘못된 문장입니다. 얘는 돌연 변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으로서 돌연 변이란 게놈상의 변이를 돌연 변이라 합니다. 이때 게놈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유전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체, 즉 유전 정보에 대한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게놈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경우에는 게놈이 DNA입니다. 따라서 돌연변이란 DNA상의 변이가 일어나야지만 돌연변이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얘기가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는 DNA상의 변이가 일어나야지만 돌연변이가 됩니다. 그러나 RNA 바이러스는 RNA의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돌연변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란 DNA상의 변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게놈상의 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얘는 진핵세포의 RNA이니까 진핵세포의 RNA가 바뀌는 것은 돌연변이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DNA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돌연변이가 성립이 됩니다. 4번에 RNA는 RNA 중화효소에 의해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둬야 됩니다.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 핵산의 경우에는 뉴클레오티드의 중합체가 되게 되면 왼쪽은 항상 인산기가 노출되는 쪽, 그래서 5' 말단이라 합니다. 오른쪽은 항상 알코올기가 노출되는 쪽, 그래서 3' 말단이라 합니다. 이렇게 5' 말단, 3' 말단,
여기에서 합성되는 방향이 5'에서 3' 방향으로 핵산은 항상 합성이 됩니다. 이것은 DNA든 RNA든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단백질이다. 단백질에 대한 말단은 항상 왼쪽은 아미노기가 노출되는 말단, 오른쪽은 카르복실기가 노출되는 말단. 그래서 왼쪽을 N말단, 오른쪽을 C말단이라 하고, 단백질은 합성이 될 때 N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핵산은 항상 표기할 때 5'에서 3' 방향으로 적어주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 5'에서 3' 방향으로 읽어줍니다. 단백질은 항상 N말단에서 C말단으로 적고 읽어줍니다.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된다. 참이다. 5번에 RNA 염기에는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과 시토신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것만 체크하면 되지. 우라실은 RNA, 티민은 DNA. 답은 3번이다. 다음 125번 문제에서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라실이라고 표기해도 되고 우라실이라고 표기해도 됩니다. 우라실은 RNA에서 발견된다. 참이다.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는 2개의 고리를 갖는다. 얘는 염기가 질소를 가지고 있는 염기라 해서 질소 염기라 합니다. 이 질소 염기가 이중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이중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본형 이름이 퓨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퓨린 계열이라 합니다. 단일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단일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기본형 이름이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리미딘 계열이라 합니다. 이중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퓨린이 변형이 되어서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나 구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은 퓨린 계열의 염기이다. 단일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피리미딘이 변형이 되게 되면 시토신 그리고 우라실, 이 우라실이 메틸화되게 되면 티민이 되게 됩니다. 시토신, 우라실, 티민은 단일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피리미딘 계열이다. 그래서 2개의 고리를 갖는 것은 피리미딘이 아니라 퓨린이라 해야 됩니다. 3번에 DNA 2가닥의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소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 수소결합 외워두셔야 됩니다. 염기 간의 결합은 수소결합이다.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화학결합이 수소결합이라 했는데 수소결합은 현재 진정한 화학결합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은 우리 앞에서 수업할 때 비공유결합인 것이지 화학결합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염기와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연결되게 되면 이것을 염기쌍이라 합니다. (4번에)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에 의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된다.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글자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리보우즈의 1번 탄소의 질소 염기가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고 2번 탄소에 OH가 있고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5번 탄소에 인산기, 여기 3번 탄소에 O가 5번 탄소의 인산기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OH이면 RNA가 되고 H가 되게 되면 DNA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결합에 대한 이름이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자. 그래서 구조에 대한 것은 외우지 않더라도 글자는 외워두자. 여기에 있는 이 리보우즈와 질소 염기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무수결합에 대한 이름을 N-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이때 N은 질소를 의미합니다. 질소에 글리코시드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이름을 N-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핵산의 당인산 골격의 주된 결합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 이 결합은 인산이 여기에서 알코올과 에스테르를 하나를 형성을 했고 여기에서 알코올과 또 에스테르를 또 하나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산이 두 개의 에스테르를 형성했다 해서 하나의 인산의 포스페이트의 ATE는 업이니까 떼고 억은 포스프에 연결 O를 집어넣게 되면 포스포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포스포에 에스테르가 두 개가 있다. 디에스테르. 그래서 포스포다이에스트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포스페이트 인산 D2 혹은 D에스테르 인산 2에스테르라 해도 되고 인산 D에스테르라 해도 되고 근데 별로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얘는 포스포 D에스테르라 하거나 혹은 인산 2에스테르라 합니다. 결합에 의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이 된다. 지참이 되겠지. 5번에 상보적인 두 DNA 가닥의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어 이중나선이 형성이 된다. 그지? 염기쌍이 형성이 되었어.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었어. 이때 두 가닥에 대한 관계를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 서로 결합할 때 이때 이것은 DNA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에서 두 물질이 결합을 할 때 이와 같이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요철의 관계인 것이 요철. 이것이 이렇게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아구가 맞다, 요철의 관계이다를 전부 뭐라 하느냐면 상보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보적이다, 아구가 맞다. 상보적인 두 DNA가 결합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6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